네, 다들 오신 것 같으니까 수업을 시작을 하겠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저희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맞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특정한 아파트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아파트의 크기, 즉 평수를 사용해 가지고 아파트의 평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푸는 문제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한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풀게 되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풉니다. 자, 평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평수 정보만 있는 거죠. 평수 정보를 이용해서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풀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풀고자 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 안에는 힌트 정보, 즉 독립변수에 대한 데이터도 존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답에 대한 데이터, 즉 종속변수에 대한 데이터도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아파트의 크기, 평수가 되는 거고요. 종속변수가 아파트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관측치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4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측치, 두 번째 관측치, 세 번째, 네 번째 관측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관측치가 아파트 한 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파트를 보니까 평수가 30평이 되는 거고 가격이 3억 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평수가 34평이 되는 거고 가격이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트에 대한 정보, 즉 독립변수, X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독립변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고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힌트와 정답 간의 관계,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혹은 무엇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알고리즘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는데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별게 아니에요. 얘는 수학적 모형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수학적 모형은 수학적 함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함수 다 아시죠? 중학교 때 함수 공부 다 하셨죠? 맞나요? 그러한 수학적인 함수가 수학적인 모형이 되는 거고 그러한 수학적인 모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모형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계학습 모형이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수학적인 모형이 되는 거고 수학적인 모형은 결국에는 수학적인 함수,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수학적인 함수가 무엇이죠?
몇 차 함수가 가장 간단한 수학적인 함수가 되냐면 1차 함수가 가장 간단한 수학적인 함수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얘를 이제 중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맞나요? 얘가 이제 특정한 함수가 되는 거고,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학적인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결국에는 이러한 수학적인 모형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즉 수학적인 모형 혹은 수학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파악해요? 얘를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러한 1차 함수를 수학적인 모형으로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수학적인 모형 혹은 수학적인 펑션이 존재하겠죠. 그 여러 개의 수학적인 모형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일단은 1차 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수학적인 모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관계를 파악하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그럼 수학적인 모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수학적인 모형이 하는 거. 우리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관계를 파악을 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왜? 수학적인 모형이 무엇을 정의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define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수학적인 펑션을 이용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찾습니다. 자, 수학적인 모형, 수학적인 함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define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수학적인 모형, 수학적인 펑션이 이러한 1차 함수의 형태라고 했을 때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독립변수, 여기는 x죠. x랑 y의 관계를 define을 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지금 이러한 구체적인 이퀘이션을 갖는 수학적인 함수에 의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define 되는데 그 관계의 형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형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혹은 어떠한 값들에 의해서 달라질까요? 지금 이렇게 주어진 1차 함수로 설명이 될 수 있는 혹은 표현이 될 수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 여러 가지가 어떠한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이 모형이 가지고 있는 B0와 B1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x랑 y가 갖는 관계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을 한다고요. 얘네들의 값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모형의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모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함수 혹은 수학적인 모형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혹은 정의될 수 있는 x랑 y의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인 b0와 b1의 구체적인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파라미터의 값들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x랑 y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파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B0를 1차 함수에서. B0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가 되나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B0? 절편, 인터셉트라고 부르죠. 뭐의 절편이에요? y의 절편이에요. y의 절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x의 값이 얼마일 때 x의 값이 0인 경우에 y 값을 우리가 y의 절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b0가 됩니다. 왜 그래요? x가 0일 때 y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0이니까. 그래서 b1 곱하기 0은 0이 되기 때문에 x가 0일 때 y의 값은 b0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y절편이 되는 거예요. y절편은 요 1차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y축이 되는 거고 이게 x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이게 얘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b0가 되는 거죠. 왜?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x가 0일 때 y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0, 즉 y절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1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 1차 함수에서 b1은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기울기 어떻게 정의가 되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돼요. 요 이제 삼각형은 델타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B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되냐면 x, 즉 독립변수의 값이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달라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B1이 3이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가 3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3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x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3이면 3만큼 증가하는 거죠. 만약에 b1이 마이너스 2예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x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얼마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수학적인 펑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무엇에 의해서 디파인이 되냐면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에 의해서 디파인이 된다고요. 맞나요? 그리고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B0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B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B0가 2인 경우랑 B1이 마이너스 1인 경우랑 그 다음에 B0가 3인 경우랑 B1이 2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이제 y는 2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3 플러스 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절편이 6이고요. 2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2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y절편이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얘랑 관계가 다른 거죠. 무엇과 무엇 간의 관계가 독립변수 x랑 y 간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x랑 y가 포지티브한 관계를 갖고 있나요? 네거티브한 관계를 갖고 있나요? 예, 네거티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얘는 포지티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수학적인 모형, 즉 수학적인 함수를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정답과 힌트 관계, 즉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수학적인 모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수학적인 모형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수학적인 모형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디파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어요. x가 무엇이냐면 아파트의 평수가 되고요. y가 아파트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y는 b0 플러스 b1 x라고 표기가 되는 수학적인 펑션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관계, 여러 개의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떠한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베스트한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특정한 수학적인 모형을 선택을 한 거죠. 이러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이러한 베스트한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모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어떠한 값을 찾아야 하냐면 이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파라미터의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옵티멀 밸류라고 하는 거죠. 파라미터의 최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1 같은 경우에 0이 될 수도 있고 그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값들이 존재하겠죠. 그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우리는 딱 하나의 값을 찾아야 돼요. 어떠한 값이라고요? 우리가 선택한 이 1차 함수로 표현이 되는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런 파라미터의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옵티멀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죠. 학습 데이터에 독립변수가 하나 있고요. x라고 표현이 되는 독립변수가 하나 있고요. 종속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측치들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치들이 이렇게 2차원 공간에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관측치들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자 하냐면, 네, 같은 의미입니다. 박종철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옵티멀 밸류를 찾는 것은 회귀 분석에서 옵티멀 밸류를 찾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에서는 보통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계학습에서도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동일한 개념이에요. 얘를 B0 플러스 B1 X를 가지고 이러한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값들 B0와 B1의 값을 찾고자 해요. B0와 B1의 값이 여러 개의 값들을 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B1과 B0의 값이 어떠한 값이냐에 따라 가지고 요 1차 함수로 표현이 되는 직선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검정색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빨간색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초록색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하냐면 이 초록색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B0와 B1의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검정색에 대한 B0와 B1의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빨간색에 대한 B0와 B1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초록색에 대한 B0와 B1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초록색이죠. 맞나요? 왜? 이 초록색의 직선에 의해서 무엇이 가장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가 가장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선에 해당하는 B0와 B1의 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라고 부른다고요. 파라미터는 굉장히 여러 개의 값들을 취할 수 있어요.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딱 하나의 값만을 알고자 하는 거죠. 어떠한 값? 옵티멀 밸류. 옵티멀 밸류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의 값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지도학습 알고리즘, 즉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맞나요? 그때 학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어떠한 값을 찾는 게 학습이에요? 옵티멀한 밸류, 최저값을 찾는 게 학습이라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결과로 얻는 게 무엇이냐면 그 모형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된다고요. 최저값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모형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모형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택한 모형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모형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옵티멀한 값을 찾게 됩니다. 학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일단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학적인 모형, 즉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는 설명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차 함수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을 해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 지도학습 모형들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선형회귀 모형이고요. 요거는 전통적인 통계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선형회귀 모형과 동일한 선형회귀 모형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통계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 동일한 모형이 됩니다. 걔네들이 기계학습에서도 사용이 돼요. 목적이 달라요. 전통적인 통계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선형 회귀 모형이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특정한 독립변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요. 하지만 기계학습에서 사용이 되는 선형회귀 모형이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특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이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가지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게 되냐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종속변수 예측에 포커스를 두고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차이를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SVM이라고 하는 그 모형도 있고요. SVM은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약자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딥러닝에 기반이 되는 신경망도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혹은 수학적인 모형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학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1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파라미터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하시든 상관없이 학습을 통해서 도출을 해야 되는 값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시든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하시든 SVM을 사용하시든 혹은 신경망 모형을 사용하시든 간에 학습의 결과로 도출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값, 즉 최저값을 도출하는 게 학습의 목적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형을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동일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딥러닝 알고리즘, 걔도 하나의 수학적인 모형이에요.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딥러닝 모형 혹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도출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학습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혹은 학습의 기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은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이 되는 기계학습의 원리들, 개념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파라미터의 옵티멀한 밸류를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도학습 모형 혹은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 혹은 지도학습 모형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귀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가 여기 있죠. 회귀 문제. 분류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고자 하는 문제가 회귀의 문제인지 아니면 분류의 문제인지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회귀의 문제인지 분류의 문제인지로 구분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혹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냐면 종속 변수의 종류 혹은 종속 변수의 유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종속 변수예요. 자, 종속 변수도 하나의 변수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하나의 값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통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이, 몸무게, 인컴, 젠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ge도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서 하나의 값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되는 거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성별도 마찬가지죠. 2개 이상의 값 중에서 하나의 값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도. 맞나요? 이 변수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변수로 구분이 되냐면 연속 변수랑 이산 변수로 구분이 돼요.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를 의미하냐면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한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변수를 연속 변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돼요? age랑 weight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연속 변수예요. 왜?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에도 정수로만, 자연수로만 표현하지 않고 소수점까지 사용하면 나이라고 하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는 무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어떠한 변수가 된다고요? 연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떠한 변수가 있냐면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유한한 경우가 있어요. 무한하지 않고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어떠한 변수라고 하냐면 이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한하냐 아니면 유한하냐에 따라서 연속 변수 그리고 이산 변수로 구분이 돼요. 이산 변수의 대표적인 예가 젠더 이런 게 되는 거죠. 젠더는 취할 수 있는 값이 남녀 이렇게 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산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산 변수 중에서도 어떠한 변수가 있냐면 명목 변수 혹은 카테고리칼 범주형 변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무엇이냐면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유한한 애들 중에서 취하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변수, 특정한 그룹의 이름을 의미하는 변수를 우리가 명목 변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성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는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산 변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룹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룹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명목 변수 같은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값이 남과 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라고 하는 값은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룹의 이름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여라고 하는 값은 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룹의 이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명목 변수 혹은 범주형 변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속 변수도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종류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속 변수랑 이산 변수. 그 이산 변수 중에서도 우리는 보통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에서 명목 변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에 문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회귀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문제는 회귀의 문제가 되나요? 분류의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의 가격이 종속 변수죠. 아파트의 가격은 연속 변수일까요? 아니면 이산 변수일까요? 아파트의 가격은 연속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떠한 환자가 혹은 어떠한 사람이 폐암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폐암 여부를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가 분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회귀의 문제일까요? 분류의 문제가 되죠. 왜? 폐암 여부는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보통 0하고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이면 걸리지 않았다. 1이면 걸렸다. 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2, 3변수예요. 그리고 2, 3변수 중에서도 어떠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값이 특정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룹의 이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목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분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귀 문제고 다른 하나는 분류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회귀의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분류의 문제가 되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속 변수의 종류 혹은 종속 변수의 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의 문제를 회귀 문제, 그렇지 않고 종속 변수가 명목 변수 혹은 다른 종류의 이산 변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분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확률 문제도 분류의 문제가 됩니다. 보통 분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종속 변수의 값이 앞에서 이제 0하고 1의 값을 갖는 종속 변수를 설명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그 값이 0이냐 1이냐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0일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1일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먼저 예측을 하고요. 그 값이 그 확률의 값이 더 큰 값으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계산도 분류의 문제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확률 자체가 궁금해요.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암에 걸릴 확률이 궁금해. 그러한 경우에는 연속 변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회귀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종속 변수가 최종적인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종적인 종속 변수가 확률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걔는 연속 변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회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최종적인 종속 변수가 암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폐암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걔는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분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힌트와 정답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학적인 모형이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회귀 문제를 푸는데 적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수학적인 모형 혹은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의 문제를 푸는데 더 적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수학적인 모형 혹은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개의 지도학습 알고리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선형회귀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고요. 아니면 뭐 신경망 모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분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되고 아니면 SVM
같은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형들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분류의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시고 12시에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